호령하던 산군이 어찌하여 갈비뼈가 앙상한 피골이 상접한 몰골이 되었을까요? 병이 든 게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흉년, 굶어 죽어가는 은인의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 제 입에 들어갈 먹이를 몽땅 물어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굶주림에 비틀거리면서도 끝내 의리를 지킨 짐승의 숭고한 희생. 인간보다 더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호랑이의 기막힌 보은보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도 더 오래된 때에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은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낮에도 해가 잠깐 머물다 갈 정도로 그늘이 깊었고 밤이 되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내려와 마을 사람들의 잠을 설치게 하곤 했던 곳으로 사람들은 이곳을 호랑이가 많이 산다고 하여 범거리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산에서 나는 나무를 캐고 작은 밭을 일구며 서로 돕고 의지하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순박한 사람들이었으나 하늘이 무심하게도 몇 해 전부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마을의 풍경은 처참하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개울은 바닥을 드러내어 하얀 자갈들만이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산의 나무들도 잎을 떨구고 말라 비틀어져 마치 죽은 짐승의 뼈처럼 기괴한 모습을 하고 서 있었는데 이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로 한숨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들판의 곡식은 타들어가 추수할 것이라곤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며 산짐승들조차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허덕이다 하나둘씩 마을로 내려와 가축을 노리거나 사람을 위협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을의 곳곳에서는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울다 지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어른들 또한 끼니를 잊지 못해 얼굴이 누렇게 뜨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로 힘없이 마당을 서성일 뿐이었으니 그야말로 마을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에 덮인 듯 적막하고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깊숙한 곳, 산자락이 시작되는 외진 곳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씨 착하기로 소문난 나무꾼 박서방이 병든 노모와 어린 두 자식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본래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한 사람이었으나 계속되는 흉년 앞에서는 그 또한 어찌할 도리가 없어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붕에 짚은 썩어 비가 새고 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찬바람이 들이닥쳤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텅 비어버린 쌀독과 굶주림에 지쳐가는 가족들의 눈망울을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으로 향했지만 산에서조차 먹을 것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웠기에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박서방의 노모는 늙고 병들어 자리에 누운 지 오래였는데 약 한 첩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맹물로 배를 채우며 아들이 구해오는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로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노모는 자신의 배고픔보다도 자식과 손주들이 굶는 것을 더 가슴 아파하며 밤마다 몰래 눈물을 훔치면서도 아들이 걱정할까봐 겉으로는 내색 한번 하지 않는 속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올 때면 오히려 힘없는 목소리로 아들을 위로하며 산신령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실 것이니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다독였지만 그 말조차도 이제는 기운이 없어 들릴 듯 말 듯 한 신음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고 효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남몰래 가슴을 쳤습니다. 어린 두 자식 철수와 영희는 한창 먹고 뛰어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며칠째 밥 구경을 하지 못해 눈이 푹하고 볼이 움푹 패여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며 칭얼대다가도 아버지의 어두운 표정을 보면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고 힘이 없어 방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스르르 잠이 들곤 했습니다. 박서방은 잠든 아이들의 머리맡에 앉아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를 주무르며 내일은 반드시 무엇이라도 구해와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국물이라도 먹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지고 산에는 눈까지 쌓이기 시작하여 먹을 것을 구하는 일은 더욱 요원해졌고 절망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박서방이 이토록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데에는 그가 가진 천성적인 선함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5년 전
지금처럼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덫에 걸려 신음하고 있던 어린 호랑이 한 마리를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어미를 잃었는지 홀로 돌아다니다가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뒷다리가 걸려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애처롭고 간절하던지 박서방은 차마 그곳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살림이 넉넉지 않아 호랑이 가죽이라도 내다 팔면 큰 돈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는 돈보다는 생명을 택하여 조심스럽게 덫을 풀고 호랑이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 호랑이는 덫에서 풀려나자마자 도망가지 않고 한참 동안 박서방을 빤히 바라보았는데 그 눈동자가 마치 사람의 것처럼 깊고 영롱하여 박서방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무명천을 찢어 호랑이의 상처를 정성껏 싸매주고는 부디 살아서 네 어미를 찾아가거라. 다시는 사람 눈에 띄지 말고 깊은 산속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짐승에게 말하듯 당부했습니다. 호랑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눈 덮인 산속으로 사라졌는데 박서방은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호랑이의 안녕을 빌어주었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흘러 그 일은 까마득한 옛일처럼 잊혔지만 박서방은 가끔 밤하늘을 보며 그때 그 호랑이가 잘 살고 있을지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서방의 현실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릴 여유조차 없을 만큼 가혹하고 냉정하기만 하여 당장 오늘 밤을 넘길 팩감과 내일 아침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산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방 안으로 스며들어 냉기로 가득 찬 방 안에서 가족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웅크리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박서방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는데 마당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하늘에는 차가운 보름달이 덩그러니 떠서 비참한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텅 빈 헛간과 바닥난 장독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한숨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토록 모진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제 목숨은 버려도 좋으나 저 불쌍한 노모와 어린 자식들은 살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서방은 달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빌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서운 바람 소리와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현기증이 일었지만 억지로 몸을 지탱하며 마당 한 구석에 쌓인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추위와 배고픔에 정신을 놓아버릴 것만 같았고 내일 아침 아이들이 마당에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덜 춥게 해주고 싶은 아비의 마음이었습니다. 빗자루질 소리만이 적막한 산골 마을의 밤 공기를 가르며 쓸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떴지만 박서방네 집 부엌 아궁이에는 여전히 불이 지펴지지 않았고 연기가 나지 않는 굴뚝은 마을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박서방은 지게를 지고 다시 산으로 향했는데 눈 덮인 산길은 미끄럽고 험하여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눈 속을 헤치며 마른 나무를 줍고 혹시나 얼어 죽은 짐승이나 돈불이라도 있을까 하여 눈을 부릅뜨고 숲을 뒤졌습니다. 손발이 꽁꽁 얼어 감각이 없어지고 얼굴은 칼바람에 베인 듯 쓰라렸지만 그는 가족들의 굶주린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산 역시 가뭄과 추위에 시달려 메말라 있었기에 그의 지게에는 앙상한 나뭇가지 몇 개만이 초라하게 실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박서방은 바위 틈에서 자라는 작은 도라지 몇 부리를 발견하고는 기뻐서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땅을 맨손으로 파헤쳐 도라지를 캐냈는데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소중하게 품속에 갈무리했습니다. 이것이라도 삶아서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국물이라도 먹일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힘이 솟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내려오는 길에 그는 마을의 촌장님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촌장님 역시 며칠을 굶었는지 수척한 모습으로 지팡이에 의지해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차마 자신이 캔 도라지를 혼자 먹을 수 없어 망설이다가 품속의 도라지 절반을 꺼내어 촌장님께 건넸습니다. 촌장님, 이것 얼마 안 되지만 가져가서 달여 드십시오. 기력이 너무 쇠해 보이십니다. 박서방의 말에 촌장님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박서방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결국 도라지를 받아들고는 고마움과 미안함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서방 자네도 형편이 말이 아닐 텐데
내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자네의 그 착한 마음씨가 언젠가는 복을 불러올 걸세. 촌장님의 덕담에도 박서방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남은 도라지 몇 부리를 소중히 안고 다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나라에서 구휼미라도 내려주면 좋으련만 소식도 없고 큰일이야. 사람들의 탄식 섞인 목소리가 박서방의 귓가를 때렸고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들 곁을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달라고 손 내밀 수 없는 처지임을 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저 눈빛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대문 없는 자신의 집 마당으로 들어서며 부디 오늘 밤에는 기적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허황된 꿈을 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구해온 도라지를 넣어 물을 한솥 끓여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건더기는 거의 없고 쓴맛만 나는 묽은 물이었지만 식구들은 그것조차 감지덕지하며 그릇을 비웠습니다. 아범아, 나는 괜찮으니 너나 좀 더 먹어라. 하루 종일 산을 헤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어머니는 자신의 몫을 아들에게 밀어주려 했지만 박서방은 어머니, 저는 산에서 이것저것 주워 먹어 배가 부릅니다. 어서 드십시오. 라고 거짓말을 하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따뜻한 물이 들어가자 조금 살 것 같은지 금세 잠이 들었고 박서방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의 추위는 더욱 기승을 부렸고 밖에서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가깝게 들려왔습니다. 아우, 컹컹, 늑대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산짐승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자 박서방은 불안한 마음에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혹시나 굶주린 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와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벽에 기대 앉아 내일은 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보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더 깊은 곳, 사람들이 가지 않는 위험한 곳이라야 먹을 것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박서방은 마당에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쿵 하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는데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진 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이 뛰어내린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바람 소리만 잉잉거리며 귓가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헛것을 들었나 보구나. 박서방은 고개를 저으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기이한 느낌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존재가 다녀간 듯한 서늘한 기운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흩날리는 눈발 때문에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마당에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롱불을 켜서 밖을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기름이 아까워 그럴 수도 없었기에 그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새벽닭이 울기도 전인 아주 이른 시각, 박서방은 다시 한번 마당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무언가가 눈 위를 걷는 소리였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그 소리는 아주 조심스럽지만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발소리였습니다. 박서방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둑이 든 것은 아닐까, 아니면 굶주린 늑대떼가 들이닥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집에 훔쳐갈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족들이 다칠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는 몽둥이 하나를 손에 쥐고 문 앞에 바짝 다가앉아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 발소리는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이 아니라 마당 한가운데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대문 밖으로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박서방은 긴장을 풀지 않은 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동이 트고 창호지 문이 희뿌옇게 밝아오자 박서방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섰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마당은 하얗게 덮여 있었는데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아무도 밟지 않은 깨끗한 눈 위에
큼지막한 산토끼 한 마리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토끼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지만 몸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마당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늘에서 토끼가 떨어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사람의 발자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문 밖으로 이어지는 눈 위에 커다란 짐승의 발자국만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 그 발자국은 개의 것도 아니고 늑대의 것도 아닌 훨씬 크고 둥근 모양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발자국을 따라 시선을 옮겼지만 발자국은 마을 뒤편 산 쪽으로 이어지다가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토끼를 들어올리며 묵직한 무게감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면 며칠 동안 가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누가, 왜 이 귀한 것을 우리 집 마당에 두고 갔을까? 박서방은 서둘러 토끼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이 깨기 전에 이것을 손질하여 아침상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산신령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몰래 도움을 준 것일까? 그 발자국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박서방은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피면서도 마당에 찍혀있던 그 커다란 발자국의 형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자신이 보았던 그 어린 호랑이의 발바닥을 몇 배로 확대해 놓은 듯한 모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기가 굴뚝을 타고 피어오르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박서방네 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와 구수한 국 냄새가 퍼져나가자 이웃 사람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의아해했습니다. 박서방네 집에 무슨 경사가 났나? 아침부터 저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다니.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그 냄새는 고통이면서도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가족들과 오랜만에 배불리 아침을 먹으며 행복해했지만 이 행복이 얼마나 갈지, 그리고 이 기이한 일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족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뿐이었습니다. 기이한 일은 단 한 번의 우연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방네 식구들이 모처럼 배불리 먹고 고난 잠에 빠져있던 사이 또다시 마당에는 정체불명의 발소리가 다녀갔고 다음날 아침에는 큼지막한 장기 한 마리가 뻣뻣하게 굳은 채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실수이거나 산신령의 조화라 여기며 감사해하던 박서방도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록 매일 아침마다 산짐승들이 마당에 놓여 있자 점점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토끼, 웬, 오소리, 심지어 어느 날은 새끼 노루까지 종류도 다양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목덜미에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어떤 맹수가 사냥을 하여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서방의 집 굴뚝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고소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굶어 죽을 것 같던 아이들의 얼굴에는 점차 화색이 돌고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없어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식구들에게도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온 마을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이 흉년에 자신들만 매일 고기를 먹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사단이 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굽거나 삶을 때도 냄새가 담장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부엌 문틈을 헝겊으로 막고 한밤중에 몰래 요리하는 등 갖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의 코는 개보다 더 예민하다고 했던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서서히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칠성이라는 이름의 사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본래 심술이 많고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성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칠성은 가뭄이 들기 전부터 박서방이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을 시기해왔는데 이번 흉년에 자신의 집은 먹을 것이 없어 쥐 잡아먹은 듯 조용한데 박서방네 집에서만 미세하게 남아 음식 냄새가 나는 것을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그는 밤마다 박서방네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담장 너머를 기웃거렸고 닫힌 대문 틈으로 안을 엿보려 애를 썼습니다. 칠성의 눈에는 박서방네 아이들이 볼이 통통해져서 마당을 뛰어노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그 모습은
칠성의 배고픔과 질투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칠성은 씩씩거리며 마을 우물가로 나갔는데 마침 물을 떼기 위해 힘겹게 모여있던 아낙네들과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칠성은 과장된 몸짓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우리 다 같이 굶어 죽어가는 판국에 박서방네 집 꼴을 보셨소? 그 집 식구들은 며칠 새 얼굴이 훤해졌더란 말이오. 도대체 어디서 쌀이 났는지, 고기가 났는지, 매일 굴뚝에서 연기가 끊이질 않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박서방네 집 쪽에서 구수한 냄새를 맡았던 기억이 떠올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새 박서방이 통얼굴을 비치지 않던데 혹시 무슨 딴 주머니라도 찬 건가? 칠성은 사람들의 동요를 틈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박서방이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마을 사람들이 쳐놓은 덫을 훔쳐오는 게 분명하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산골에서 어디서 매일 고기를 구하겠소. 아니면 산적들과 내통이라도 하는지 누가 알겠소. 사실 마을 사람들은 덫을 놓을 기운조차 없어 산에 가지 않은 지 오래였지만 굶주림에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에게 칠성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그럴듯한 의심의 불씨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는 점점 매서워졌고 박서방을 향한 동정심은 순식간에 의구심과 배신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시각 박서방은 집안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쌓여가는 짐승의 가죽과 뼈를 처리하는 것도 큰일이었습니다. 땅을 파고 묻자니 얼어붙은 땅이 너무 단단했고 태우자니 냄새가 진동할 것이 뻔했기에 그는 밤중에 몰래 뒷산 깊은 곳에 가서 묻고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 지난밤 뒷산으로 향하던 박서방의 모습을 칠성이 멀리서 목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칠성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박서방네 집 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박서방, 안에 있는 거 다 안에 썩 나오지 못해. 칠성의 고함 소리에 놀란 박서방의 노모와 아이들은 방구석으로 숨었고 박서방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대문을 열자 칠성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칠성은 다짜고짜 박서방의 멱살을 잡을 듯이 대들며 소리쳤습니다. 이보게, 자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다인가? 마을 사람들은 풀뿌리도 없어서 흙을 파먹는데 자네 집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니 이게 무슨 조화속인가? 바른 대로 말하게, 어디서 훔쳐온 것인가? 아니면 도깨비한테 영혼이라도 팔았는가? 박서방은 억울하고 당황스러워 말문이 막혔습니다. 칠성 자네, 오해일세. 훔치다니 당치도 않네. 그저 우연히. 박서방은 차마 매일 아침 짐승이 배달된다는 믿기 힘든 사실을 말할 수 없어 얼버무렸습니다. 그러자 칠성은 코웃음을 치며 마당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토끼털 뭉치와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걸 보고도 오해라고 할 텐가? 자네, 산신령이 노하지도 않나? 우리가 형제처럼 지내온 세월이 얼만데 이리도 매정할 수 있나? 마을 사람들도 거들었습니다. 박서방, 정말 실망일세. 우리 아이는 배가 고파 울다가 기절까지 했는데 사람들의 원망 섞인 눈빛에 박서방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죄인처럼 서 있어야 하는 상황이 기막혔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만 배를 채운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이 가슴을 찔러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란이 커지자 마을의 어른인 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나타나셨습니다. 촌장님의 등장에 칠성과 마을 사람들은 길을 터주며 물러섰지만 여전히 씩씩거리는 숨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촌장님은 수척해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눈으로 박서방과 칠성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들인가. 배고픔에 지쳐 서로를 헐뜯는 꼴이라니 보기 흉하구만. 촌장님의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촌장님은 박서방에게 다가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박서방, 자네 집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는 것이 사실인가? 박서방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 고개를 푹 숙이며 작게 끄덕였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촌장님. 촌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사람들을 향해 손을 저었습니다. 다들 돌아가게. 내 박서방과 따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섣불리 의심하고 정죄하지 말게. 박서방은 그럴 사람이 아닐세.
칠성은 불만이 가득했지만 촌장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투덜거리며 사람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두고 보자고 내 눈은 못 속여. 칠성이 남긴 말은 비수처럼 박서방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마당에 단둘이 남게 되자 촌장님은 박서방을 데리고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박서방의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서방, 내게는 사실대로 말해보게. 이 흉년에 짐승을 잡을 힘도 없을 텐데 도대체 어디서 그 많은 고기가 나오는 겐가? 혹여나 나쁜 마음을 먹고 도적질이라도 한 것은 아니겠지. 박서방은 촌장님의 따뜻하면서도 엄한 눈빛을 보자 참았던 서름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매일 밤 들려오는 발소리, 아침마다 놓여있는 짐승들, 그리고 그 짐승의 목에 난 이빨 자국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촌장님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지팡이로 땅바닥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기이한 일이로고.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인데 이것이 복인지 화인지 알 수가 없구나. 촌장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박서방, 잘 듣게. 자네가 훔친 것이 아니니 양심에 거리낄 것은 없네만. 세상 이치라는 게 이유 없는 재물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는 법일세. 만약 그것이 산신령의 선물이라면 감사할 일이나, 만약 사악한 요물이나 원한 맺힌 짐승의 짓이라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어. 박서방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촌장님, 그럼 제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이 고기들을 내다 버려야 할까요? 촌장님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당장 굶어 죽는 마당에 하늘이 준 음식을 버리는 것도 죄일세. 다만 너무 마음 놓지 말고 경계하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인심이 흉흉하니 당분간은 더욱 조심해야 하네. 칠성이가 저리 앙심을 품고 있으니 언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촌장님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정체를 밝히는 것일세.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오늘 밤에는 잠들지 말고 그 발소리의 주인을 꼭 확인해보게. 촌장님이 돌아가신 후 박서방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배가 불러 행복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지만 박서방은 그 평온함이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느껴졌습니다. 칠성의 도끼 어린 눈빛과 촌장님의 걱정스러운 당부가 머릿속을 맴돌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남은 고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생명을 이어주는 귀한 양식으로 보였던 고기가 이제는 불길한 징조처럼 붉고 흉측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가족을 살리려다가 오히려 큰 화를 불러들인 것은 아닐까.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마을을 덮쳐오자 박서방은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로 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문창호지에 작은 구멍을 뚫어 밖을 내다볼 수 있게 만들고 헌옷을 여러 겹 껴입어 추위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낫을 챙겨 문 옆에 두었습니다. 칠성이가 해코지를 하러 올 수도 있고 정체불명의 짐승이 들이닥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고 문풍지는 쉴 새 없이 파르르 떨었습니다.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박서방의 신경은 온통 곤두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가 끊기고 이따금씩 눈 쌓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 자정이 넘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기다리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오지 않으려는가. 긴장이 풀리면서 졸음이 밀려오려던 찰나 박서방의 귀에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스락. 그것은 눈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대문 밖에서부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당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밤들보다 훨씬 더 무겁고 힘겨운 듯한 발소리였습니다. 쿵 하고 땅이 울리는 듯한 느낌이 마루를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박서방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문구멍에 눈을 갖다 대었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희미하게나마 마당의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서방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대문 앞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칠성도 아니고 마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랑이였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이 알고 있던 산을 호령하는 위풍당당한 맹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호랑이의 모습은 기괴할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털은 윤기를 잃고 푸석했으며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마치 살아있는 해골이 걸어오는 듯한 참혹한 몰골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무언가를 입에 물고 힘겹게 질질 끌고 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덩치보다도 더 커 보이는 멧돼지였습니다. 호랑이는 한 걸음 뗄 때마다 비틀거렸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얀 입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공포심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연민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토록 처참한 몰골을 한 맹수가 왜 우리 집에 온 것일까? 호랑이는 멧돼지를 마당 한가운데까지 끌고 와서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기운이 다했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헐떡거렸습니다. 박서방은 낯을 쥔 손에 힘을 주었지만 차마 문을 열고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고개를 들어 정확히 박서방이 보고 있는 방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맹수의 살기가 아닌 깊고 슬픈 호수와도 같았습니다. 한편 칠성은 씩씩거리며 자신의 집 방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해 술병을 기울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라, 박서방. 내 오늘 밤 내 놈의 비리를 반드시 밝혀내고 말 테다. 도깨비 장난인지 도둑질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고발해버릴 테다. 칠성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낫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공기는 살을 내는 듯 찼지만 칠성의 질투심과 도끼는 추위조차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둠을 틈타 박서방네 집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박서방네 집 마당에 거대한 짐승이 와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칠성은 자신의 파멸이 될지도 모를 위험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세상은 하얗게 덮여갔지만 박서방네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뼈만 남은 호랑이와 문틈으로 숨죽여 지켜보는 박서방, 그리고 담벼락 밑으로 다가오는 칠성. 이 세 존재가 얽힌 밤은 깊어만 갔고 바람소리는 더욱 거세져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듯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촌장님의 경고가 박서방의 귓가에 다시 한번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이유 없는 재물은 화를 부를 수 있다. 과연 이 호랑이는 복을 가져온 것일까요? 아니면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재앙을 몰고 온 것일까요? 밤은 깊어 삼경을 넘어서고 있었지만 박서방의 눈은 마치 대낮처럼 형형하게 빛나며 마당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문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한 줄기, 달빛에 의지해 바라본 호랑이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는데 산중의 왕이라 불리는 호랑이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가죽만 남은 앙상한 몸뚱이가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자신이 가져온 거대한 멧돼지를 마당 한가운데에 내려놓은 뒤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주위를 맴돌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어찌나 크고 거친지 방 안에 있는 박서방의 귀에까지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올 정도였는데 그것은 맹수의 위협적인 포효가 아니라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짐승의 단말마처럼 들려 박서방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습니다. 박서방은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멧돼지를 먹으려는 것인가 생각하고 숨을 죽여 지켜보았으나 호랑이의 행동은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호랑이는 그 먹음직스러운 고기에는 입도 대지 않은 채 오히려 고개를 돌려 마당 구석에 쌓인 차가운 눈더미에 머리를 쳐박고 허겁지겁 눈을 퍼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니, 저게 무슨 짓인가? 고기를 두고 눈을 먹다니. 박서방은 그 기이한 광경에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소리를 낼 뻔했습니다. 호랑이는 며칠을 굶었는지 뱃가죽이 등뼈에 달라붙을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냥한 사냥감을 온전히 박서방네 마당에 남겨두기 위해 배고픔을 차가운 눈으로 달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박서방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으니 바로 5년 전 겨울산에서 만났던 그 어린 호랑이의 눈망울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며 자세히 호랑이의 뒷다리를 살폈는데 앙상하게 마른 다리 한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하얀 흉터가 달빛에 반짝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 네가 바로 그 녀석이었구나. 그때 그 덫에 걸렸던. 박서방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잊지 않는다더니 이 미물은 자신이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도 5년 전의 은혜를 갚기 위해 제 살을 깎아 먹이며 사냥을 해서
은인의 집 마당에 가져다 놓았던 것입니다. 박서방은 가슴이 먹먹해져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한편 담장 밖에서 이 상황을 엿보고 있던 칠성은 마당에 호랑이가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오직 마당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멧돼지 형상에만 온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호랑이의 얼룩무늬는 마치 마당에 쌓아놓은 장작더미나 그림자처럼 보였고 칠성의 눈에는 오직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멧돼지의 기름진 가죽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옳지, 딱 걸렸어. 박서방 저놈이 산적들과 내통에서 훔쳐온 작물이 분명해. 저렇게 큰 돼지를 혼자 잡았을 리는 없고 분명 훔친 거야. 칠성은 이참에 박서방을 관아에 고발하고 저 고기를 압수해서 자신의 배를 채울 생각에 입안에 군침이 가득 고였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칠성은 더 이상 앞뒤 잴 것 없이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놈 박서방! 내 이럴 줄 알았다. 도둑질한 증거가 여기 떡하니 있는데 어디 발뺌할 테냐? 칠성의 고함 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을 찢어놓았고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놀란 호랑이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력이 다한 호랑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쿠당탕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칠성은 자신의 눈앞에 움직이는 거대한 물체가 장작더미가 아니라 살아있는 호랑이임을 깨닫고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턱이 덜덜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도망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칠성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그것은 공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본능적인 신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뼈만 앙상한 호랑이는 일어설 힘조차 없어 앞발로 땅을 긁으며 칠성을 경계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박서방이 낫을 들고 튀어나왔습니다. 칠성 자네, 움직이지 말게. 그 녀석을 자극하지 마. 박서방은 칠성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과 호랑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뒤엉켜 정신이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칠성과 호랑이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박서방의 등 뒤에서는 노모와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고함 소리와 호랑이의 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비명 소리는 순식간에 온 마을을 깨웠습니다. 호랑이다. 마을에 호랑이가 내려왔다. 박서방네 집이다. 잠들어 있던 마을 사람들은 횃불과 몽둥이, 워리를 들고 하나둘씩 박서방네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에게 호랑이의 출현은 공포의 대상이자 동시에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 마당을 에워쌌고 수십 개의 횃불이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횃불 아래 드러난 호랑이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으나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가축을 해치고 사람을 위협하는 맹수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마당에 몰려든 장정들은 호랑이를 향해 창과 몽둥이를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잡아라! 저놈을 잡아야 우리가 산다. 박서방 비키게 저놈이 자네를 물려고 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박서방이 호랑이에게 위협당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를 구하기 위해 호랑이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때 칠성이 정신을 차리고는 잽싸게 사람들 틈으로 도망치며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 박서방 저놈이 호랑이를 키우고 있었소. 내가 도둑질한 걸 잡으러 왔다가 호랑이 밥이 될 뻔했단 말이오. 칠성의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고 사람들의 눈빛은 호랑이뿐만 아니라 박서방을 향해서도 적개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뭐라고? 호랑이를 키워? 박서방, 그게 사실인가? 마을 청년 중 하나가 횃불을 휘두르며 호랑이에게 다가가자 호랑이는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치다가 벽에 등을 대고 웅크렸습니다. 그 모습은 흉포한 맹수가 아니라 매를 맞는 강아지처럼 불쌍해 보였지만 흥분한 사람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박서방을 바라보았는데 마치 나는 이제 틀렸으니 너라도 살라는 듯 체념한 눈빛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눈빛을 보자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낫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호랑이 앞을 막아선 채 두 팔을 벌렸습니다. 멈추시오. 다들 멈추시오. 이 호랑이는 해로운 짐승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 호랑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오. 박서방의 뜻밖의 행동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멈칫했습니다. 촌장님이 사람들 틈을 헤치고 나와 지팡이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조용. 다들 조용히 하게. 박서방,
지금 제정신인가? 호랑이를 감싸다니. 자네 정말 칠성의 말대로 호랑이와 한패라도 되었단 말인가? 촌장님의 엄한 꾸짖음에도 박서방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랑이와 촌장님을 번갈아 보며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촌장님, 제발 자세히 보십시오. 이 호랑이의 몰골을 보십시오. 박서방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호랑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녀석은 맹수가 아닙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다 죽어가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저기 놓인 멧돼지를 보십시오. 이 녀석이 우리 가족 굶어 죽지 말라고 제사를 깎아먹이며 잡아온 것입니다. 자기는 배가 고파 눈을 퍼먹으면서도 고기는 입도 대지 않고 가져온 은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호랑이와 멧돼지, 그리고 파헤쳐진 눈더미로 향했습니다. 과연 호랑이의 입가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이 묻어 있었고, 멧돼지는 털 하나 상하지 않은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갈비뼈는 가죽을 뚫고 나올 듯 앙상하게 드러나 있어 누구라도 그 처참한 굶주림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이 분위기를 뒤집으려 악을 썼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요. 호랑이가 사람을 돕는다는 게 말이 돼요? 저건 박서방이 요물을 불러들여 마을을 저주하려는 수작이요. 당장 저 호랑이를 죽여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나눠야 하오. 굶주림에 이성이 마비된 몇몇 사람들은 칠성의 말에 동요하여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짐승은 짐승일 뿐이야. 잡아먹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여야 해. 살기 어린 분위기가 다시 감돌았고 누군가가 던진 돌멩이가 호랑이의 앞발에 맞아 피가 튀었습니다. 호랑이는 아픔에 신음하며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박서방은 날아온 돌멩이를 대신 맞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촌장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호소했습니다. 촌장님,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5년 전 제가 구해준 그 새끼 호랑이입니다. 은혜를 갚으러 온 미물을 우리가 어찌 때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짐승만도 못해서야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박서방의 절규는 밤하늘에 메아리쳤고 그의 진심 어린 눈물은 촌장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촌장님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손을 들어 사람들을 제지했습니다. 다들 무기를 내리게. 박서방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촌장님은 칠성에게 눈짓을 주며 뒤로 물러나게 한 뒤 조심스럽게 호랑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박서방이 옆에서 괜찮다, 괜찮다 하며 다독이자 으르렁거림을 멈추었습니다. 촌장님은 호랑이의 앙상한 등뼈와 상처 입은 다리를 가까이서 확인하고는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내 평생 호랑이가 제 밥을 굶고 남에게 주는 꼴은 처음 보는구나. 촌장님의 탄식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가까이 다가와 호랑이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호랑이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기아와 탈진으로 죽음 직전에 놓인 가여운 생명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칠성이 참지 못하고 몽둥이를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촌장님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건 요물이라니까요. 칠성이 호랑이의 머리를 향해 몽둥이를 내리치려는 순간 박서방은 몸을 날려 칠성을 덮쳤고 둘은 눈밭에 뒹굴었습니다. 이 나쁜 놈아, 네가 사람이냐? 평소 순하기만 했던 박서방이 악귀처럼 달려들자 칠성은 당황하여 몽둥이를 놓쳤습니다. 호랑이는 그 소란 속에서도 반격할 힘이 없어 그저 슬픈 눈으로 박서방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나 때문에 싸우지 마시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박서방은 칠성을 밀쳐내고 다시 호랑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옷은 칠성과의 몸싸움으로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털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굶는 게 나았을 것을. 박서방의 통곡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맹수를 저토록 애절하게 껴안고 우는 모습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흔들리며 박서방과 호랑이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그 그림자는 마치 하나가 된 듯 서로 엉켜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동정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뼈만 남은 걸 보니 잡을 마음도 안 생기는구먼. 박서방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큰 죄를 지을 뻔했어. 아낙네들은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고 노인들은 혀를 찼습니다.
칠성은 씩씩거리며 일어났지만 싸늘하게 변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는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질투가 오히려 박서방의 진심을 돋보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는 여전히 억울함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촌장님은 호랑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박서방, 진정하게. 지금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닐세. 이 호랑이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어.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걸세. 촌장님의 말에 박서방은 화들짝 놀라 호랑이를 살폈습니다. 호랑이의 눈동자는 점점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고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사지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영양실조와 추위,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협받은 충격으로 쇼크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촌장님, 살려주십시오. 이 녀석을 살려야 합니다. 마을에 있는 약초든 뭐든 써서라도 제발 살려주십시오. 박서방은 촌장님의 바짓단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촌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 먹을 것도 없는 판국에 호랑이에게 줄 약이나 고기가 어디 있겠나. 하지만 촌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자네들 생각은 어떤가? 이 영물이 우리 마을에 복을 가져온 것인지 화를 가져온 것인지 모르겠으나 은혜를 갚으려다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않겠나. 촌장님의 물음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굶주림이라는 현실과 도덕적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박서방의 어린 아들 철수가 방문을 열고 나와 쭈뼛거리며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저녁에 먹다 남긴 곶고기 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서움을 참고 호랑이의 입가에 고기를 내밀었습니다. 호랑이야, 이거 먹어. 아프지 마. 아이의 순수한 행동은 어른들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도 나누는데 어른이 되어서 욕심만 부릴 텐가. 박서방은 아이를 안아주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결의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제 이 호랑이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짐승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잃어버린 양심과 정을 되살리는 길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 멧돼지는 우리 모두가 며칠을 먹고도 남을 양입니다. 이 호랑이가 우리 마을 전체를 살린 셈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고기를 나누어 먹고 그중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이 녀석에게 돌려줍시다. 우리가 받은 만큼만 돌려줍시다. 박서방의 호소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박서방의 어린 아들 철수가 내민 고기 한 점과 박서방의 피 끓는 호소는 얼어붙어 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녹이는 봄눈과도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의심이나 적개심이 아닌 부끄러움과 연민이 교차하는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던 떡집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앞으로 나와 쓰고 있던 낡은 목도리를 풀어 호랑이의 차가운 등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이 미물도 제 은인을 살리겠다고 이 고생을 했는데 사람이 되어서 짐승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내 비록 줄 것은 없으나 이 온기라도 보태리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촌장님은 지팡이를 들어 결단을 내린 듯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청년들은 당장 저 멧돼지를 손질해라. 그리고 안악들은 솥을 걸고 물을 끓여라. 오늘 밤 우리는 이 호랑이가 베푼 잔치를 벌일 것이다. 허나 명심해라. 가장 부드럽고 좋은 고기는 반드시 이 호랑이와 박서방 가족에게 먼저 바쳐야 할 것이다. 그것이 도리다. 촌장님의 호령이 떨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마치 마법에서 풀려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장작을 가져오고 누군가는 솥을 닦았으며 장정들은 멧돼지를 옮기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살기가 감돌던 마당은 금세 생명을 살리려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술을 부리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호랑이를 보살피고 멧돼지를 손질하는 꼴을 보며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촌장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촌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호랑이는 맹수입니다. 지금은 기운이 없어 저러지만
기운을 차리면 우리를 다 물어 죽일 겁니다. 저 고기는 우리끼리 나누어 먹고 호랑이는 지금 당장 없애버려야 후환이 없습니다. 칠성은 멧돼지의 뒷다리 쪽을 탐욕스럽게 쳐다보며 자신이 가장 많은 고기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은혜 갚은 호랑이의 숭고함 따위는 보이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뱃속을 채울 욕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촌장님은 싸늘한 눈빛으로 칠성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칠성은 찔끔하여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칠성 자네 눈에는 저 호랑이가 맹수로만 보이고 저 멧돼지가 고깃덩어리로만 보이는가? 짐승도 제 밥을 굶어가며 은혜를 갚는데 자네는 이웃을 모함하고 남의 것을 탐내기만 하니 누가 짐승이고 누가 사람이란 말인가? 촌장님의 꾸짖음에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칠성이 자네가 아까 박서방을 몽둥이로 치려던 거 우리가 다 봤네. 욕심도 정도껏 부려야지. 부끄러운 줄 알게.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칠성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다들 미쳤어. 호랑이한테 홀린 게 분명해. 나중에 다 죽고 나서 후회하지나 마시오. 칠성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잡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사라지자 마당의 공기는 한결 맑고 따뜻해졌습니다. 칠성이 떠난 자리에는 마을 사람들의 협동심만이 남았습니다. 장정들은 거대한 멧돼지를 능숙하게 해체하기 시작했고 붉은 살코기가 드러나자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멧돼지는 좋기 마을 사람 전체가 며칠은 먹을 수 있을 만큼 살이 두툼하고 기름졌습니다. 아궁이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고 큰 가마솥에서는 물이 펄펄 끓어올라 하얀 김을 내뿜으며 얼어붙은 밤 공기를 데웠습니다. 박서방은 사람들이 멧돼지를 손질하는 동안 호랑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방에서 가장 두꺼운 이불을 가져와 호랑이 밑에 깔아주고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호랑이의 얼어붙은 몸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곧 따뜻한 국물을 줄 테니 제발 눈을 감지 말아라. 박서방은 호랑이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호랑이는 눈을 반쯤 뜬 채 가끔씩 꼬리를 미세하게 움직여 박서방의 손길에 반응할 뿐 여전히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박서방은 호랑이의 차가운 발을 자신의 가슴에 품어 체온을 나누며 제발 이 생명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고기 삶는 냄새는 천국의 향기와도 같았지만 누구 하나 먼저 달라고 보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촌장님의 언명도 있었거니와 목숨을 걸고 먹이를 가져온 호랑이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감히 탐을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안악들은 가장 먼저 멧돼지의 간과 부드러운 살코기를 잘게 다져 솥에 넣고 푹 끓였습니다. 소화력이 약해진 호랑이와 박서방의 노모를 위한 영양, 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뽀얀 국물이 우러나오고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자 촌장님은 그 첫 그릇을 직접 퍼서 박서방에게 건넸습니다. 박서방, 자네 정성이 하늘에 닿았네. 어서 이것을 호랑이에게 먹여보게. 이것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 할 텐데. 박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 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죽이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호호 불어식힌 뒤 조심스럽게 호랑이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자, 입을 벌려보렴. 네가 가져온 고기란다. 어서 먹고 기운을 차려서 산으로 돌아가야지. 하지만 호랑이는 기운이 없는지 입을 다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애가 탔습니다. 국물이 식기 전에 먹여야 하는데 호랑이가 삼킬 의지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호랑이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베게 하고는 마치 아기를 달래듯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제발 한 입만이라도 먹어다오.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네가 죽으면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해. 박서방의 눈물이 호랑이의 코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호랑이가 아주 천천히 눈을 뜨더니 혀를 내밀어 박서방의 손에 묻은 국물을 핥았습니다. 까칠까칠한 혀의 감촉이 느껴지자 박서방은 환희에 차 소리쳤습니다. 먹는다. 먹어. 촌장님, 이 녀석이 먹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호랑이는 박서방이 떠먹여주는 죽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겨워하며 흘리는 게 반이었지만 따뜻한 기운이 뱃속으로 들어가자 점차 삼키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릇이 비워질 때마다 사람들은 작은 환호성을 질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 그릇을 비우고 난 호랑이는 만족스러운 듯 깊은 숨을 내쉬더니 박서방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오자 박서방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호랑이가 안정을 되찾자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차례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리고 큼지막한 고기들이 접시마다 수북하게 담겼습니다. 촌장님은 박서방의 노모와 아이들을 상석에 앉히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오늘은 범골 마을의 잔칫날이다. 모두 배불리 먹고 이 힘든 고비를 넘겨보자. 그리고 이 음식을 준 호랑이와 박서방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박서방, 호랑이님 덕분에 우리가 사네. 하며 앞다투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굶주림에 지쳤던 사람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박서방의 집마당은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비록 화려한 악기 소리는 없었지만 고기를 씹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가 그 어떤 음악보다 흥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양손에 고기를 들고 뜯으며 행복해했고 노인들은 뜨끈한 국물에 온몸을 녹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박서방도 오랜만에 노모와 아이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연신 호랑이의 상태를 살피고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없는지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는 부르지 않아도 부른 듯 마음이 풍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서 칠성이가 했던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짐승도 이렇게 마음을 쓰는데 우리가 너무 야박하게 살았어. 그래, 이번 일이 지나면 우리도 박서방처럼 좀 더 베풀고 살아야지. 호랑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 가뭄과 흉년으로 메말라버린 마을 사람들의 인심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고기를 권하고 남은 뼈는 고아서 내일 아침에 또 나누어 먹자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절망만이 가득했던 범골 마을에 다시금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배가 부르자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한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어른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촌장님은 남은 고기를 각 가정마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고기면 우리 마을 식구들이 보름은 거뜬히 버틸 수 있을 걸세. 아껴서 잘 먹고 기운 차려서 봄이 오면 다시 농사를 지어야지. 사람들은 고기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힘찼으며 그들의 등 뒤로는 박서방네 집의 따스한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마당이 다시 조용해지자 박서방은 호랑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모닥불은 사그라들어 은은한 붉은빛만을 내고 있었고 그 온기 속에 호랑이는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호랑이의 야윈 등뼈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다 죽었을지도 모른다. 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호랑이는 꿈을 꾸는지 발을 움찔거리며 그르렁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박서방의 말에 대답하는 것처럼 들려 박서방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서방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구름이 걷히고 맑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 별들이 원망스럽고 차갑게만 느껴졌는데 오늘 밤은 마치 축복을 내려주는 듯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잠든 어머니와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고 다시 마루로 나왔습니다. 호랑이가 혹시 추울까봐 장작을 더 넣어 불씨를 살리고 자신도 호랑이 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맹수와 사람이 한마당에서 그것도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을 청하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호랑이는 잠에서 깨어난 듯 부스럭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박서방도 선잠에서 깨어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어제보다 훨씬 기운이 돌아온 듯 눈빛이 또렷해졌고 비틀거림도 덜했습니다. 호랑이는 박서방을 빤히 바라보더니 다가와서 거친 혀로 박서방의 뺨을 한번 핥았습니다. 그것은 작별의 인사인지 감사의 표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박서방은 그 뜨거운 감촉에서 호랑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살았구나. 정말 다행이다. 박서방은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마지막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아직 떠날 생각이 없는 듯 다시 자리에 앉아 박서방의 집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대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박서방은 그런 호랑이의 모습에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밤새도록 호랑이 곁을 지키느라 피곤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칠성이가 다시 찾아올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내일 아침 끼니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고기가 가득했고 마당에는 든든한 친구가 있었으니까요. 동이 트기 시작하자 산골 마을의 아침은 눈부시게 밝아왔습니다. 햇살이 눈 쌓인 지붕 위에 내려앉아 보석처럼 빛났고 굴뚝에서는 어김없이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연기 속에 섞인 냄새가 더욱 구수하고 풍요롭다는 것,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한결 여유롭고 따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마당 한 구석에서 햇볕을 쬐며 졸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 누구도 호랑이를 두려워하거나 해치려 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박서방은 안심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호랑이에게 더 맛있는 고기를 구워줘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더니 박서방네 집에서 일어난 기이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는 하룻밤 사이에 온 산골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에까지 퍼져나갈 기세였습니다. 날이 밝고 아침이 되자 호랑이를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박서방네 집 대문 기웃거렸지만 촌장님은 호랑이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사람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집에서 가장 따뜻한 집단을 가져와 마당에 두툼하게 깔아주거나 깨끗한 물을 길어와 호랑이의 머리맡에 놓아두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호랑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제 그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는 맹수가 아니라 마을을 굶주림에서 구해낸 수호신이자 의로운 호랑이, 즉 의호로 불리며 마을 사람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서방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호랑이는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해 갔는데 처음에는 물만 겨우 삼키던 녀석이 며칠이 지나자 삶은 고기를 넙죽넙죽 받아먹고 스스로 일어나 마당을 어슬렁거리기도 했습니다. 호랑이가 마당을 걸을 때마다 박서방의 아이들은 무서워하기는커녕 야옹아, 이리 와 하며 강아지를 부르듯 친근하게 대했고 호랑이 또한 아이들이 다가오면 거친 혀로 손등을 핥아주며 장단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맹수와 인간이 한 울타리 안에서 이토록 평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게 만들 만큼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박서방은 호랑이의 눈빛이 날이 갈수록 생기를 되찾고 앙상했던 갈비뼈 위로 살이 차오르는 것을 보며 더 없는 보람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시각에 박서방네 대문 밖에서 누군가가 서성이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박서방은 혹시나 또 다른 짐승이 왔나 싶어 경계하며 밖을 내다보았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며칠 전 소란을 피우고 도망쳤던 칠성이가 서 있었습니다. 칠성은 한 손에 도끼를, 다른 한 손에는 굵은 장작 한 짐을 쥐고 있었는데 며칠 사이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대문을 들어서지도 못한 채 쭈뼛거리며 마당 한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 칠성을 맞이했습니다. 칠성 자네, 이 밤중에 웬일인가? 칠성은 박서방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방,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배가 고파 눈이 뒤집혀서 자네를 의심하고 그 귀한 짐승을 해치려 했으니 내 무슨 낯으로 자네를 보겠나. 칠성은 짊어지고 온 장작을 마당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가진 것이 없어 고기는 못 가져오고 산에서 죽은 나무라도 해왔네. 호랑이 녀석 밤에 춥지 않게 군불이나 떼주게. 내 죄를 씻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이거라도 받아주게나. 칠성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눈밭을 적셨습니다. 박서방은 칠성의 어깨를 감싸쥐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자네 맘 다 아네.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나. 우리 다 같이 살자고 한 일인데 이제 지난 일은 잊어버리세. 호랑이도 자네 마음을 알 걸세. 그때 자고 있는 줄 알았던 호랑이가 고개를 들고 칠성을 향해 낮게 그르렁 소리를 냈습니다. 칠성은 깜짝 놀라 움찔했지만
호랑이는 공격할 기색 없이 그저 칠성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다시 편안하게 고개를 묻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네 사과를 받아주겠다는 듯한 관대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칠성은 그 모습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고, 그날 밤 박서방과 칠성은 모닥불 앞에 나란히 앉아 밤새도록 묵은 앙금을 털어내고 다시 예전의 우정을 되찾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가져다준 멧돼지 덕분에 범골 마을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 하나 없이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멧돼지 고기를 아끼고 아껴 먹으며 서로 콩 한 쪽이라도 나누는 미덕을 실천했고, 칠성이 또한 개과천선하여 누구보다 앞장서서 마을의 워즌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박서방네 집은 마을의 사랑방이 되어 밤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호랑이는 그 곁을 묵묵히 지키며 마을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이제 호랑이는 처음에 그 비참한 몰골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윤기가 흐르는 황금빛 털을 자랑하는 위풍당당한 맹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산의 눈이 녹고 계곡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자 호랑이의 행동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마당에서 햇볕을 쬐던 호랑이가 자꾸만 먼 산을 바라보며 서성거리는 시간이 늘어났고, 밤이 되면 산을 향해 길게 포효하며 동료들을 부르는 듯한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박서방은 호랑이가 떠날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야생의 짐승을 좁은 마당에 영원히 가두어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호랑이 역시 자신이 속한 자연으로 돌아가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박서방은 마음의 준비를 하며 호랑이와의 이별을 조용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인 푸르스름한 새벽빛 속에서 호랑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서방의 방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박서방은 잠결에도 호랑이의 기척을 느끼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호랑이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러 온 사람처럼 박서방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 산으로 돌아가야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저 넓은 산이니까. 박서방이 나직이 말하자 호랑이는 박서방의 가슴에 머리를 비비며 마지막 온기를 전했습니다. 박서방은 호랑이의 목을 꼭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서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산의 왕으로서 씩씩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 눈에 띄지 말거라. 박서방의 노모와 아이들도 기척을 느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호랑이의 다리에 매달려 가지 말라고 울먹였지만 노모는 아이들을 달래며 호랑이의 앞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미무라, 내 은혜는 잊지 않으마. 부디 산신령님의 보살핌 속에 오래오래 살거라. 호랑이는 가족들을 한 번씩 둘러본 뒤 미련을 끊으려는 듯 몸을 돌려 대문을 나섰습니다. 박서방은 호랑이의 뒷모습을 배웅하기 위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까지 따라간 박서방은 멈춰섰고, 호랑이는 산으로 올라가는 오솔길 입구에서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산봉우리를 넘어와 호랑이를 비추자 호랑이의 황금빛 털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호랑이는 마을을 향해, 그리고 박서방을 향해 우렁차게 포효했습니다. 어흥! 그 소리는 온 산을 뒤흔들 만큼 힘차고 웅장했지만 박서방에게는 잘 있으시오, 고마웠소라는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박서방은 손을 높이 들어 흔들었습니다. 잘 가라. 부디 건강해라. 호랑이는 한 번 더 꼬리를 크게 휘젓고는 숲속으로 훌쩍 뛰어들어갔고, 이내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박서방은 호랑이가 사라진 숲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호랑이의 앞날을 비는 간절한 소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떠나고 난 뒤 범골 마을에는 신기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되던 가뭄이 거짓말처럼 거치고 며칠 뒤부터 촉촉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메말랐던 개울에는 맑은 물이 넘쳐 흘렀고, 죽은 줄만 알았던 나무들에서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의호가 마을에 주고 간 마지막 선물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다시 밭을 갈고 씨를 뿌렸는데, 그해 농사는 전례 없는 대풍년이 들어 곳간마다 곡식이 가득 차고 마을에는 풍요로운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박서방의 집 또한 복을 받아 병석에 누워 계시던 노모는
씻은 듯이 쾌차하여 지팡이 없이도 거동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마을의 제동이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여전히 부지런히 산을 오르며 나무를 했지만 이제는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산에 갈 때마다 혹시나 그 호랑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여 주위를 살피곤 했지만 호랑이는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서방은 산중턱, 호랑이와 처음 만났던 자리에 작은 돌탑을 쌓고 오가며 호랑이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서방의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리고 아이들이 장성하여 가정을 꾸릴 때까지도 범골 마을 사람들은 그 겨울의 호랑이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랑방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에 아주 착한 호랑이가 살았는데 말이야 하며 박서방과 호랑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칠성이는 마을에서 가장 인심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호랑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은 날의 과오를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며 욕심을 버리고 베푸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노인이 된 박서방은 마루에 앉아 달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낙엽이 구르는 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왔지만 박서방의 표정은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먼 산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들었던 그 우렁찬 포효가 아닌 늙고 지친 그러나 여전히 깊은 울림이 있는 소리였습니다. 박서방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그 옛날 자신과 생사를 함께했던 친구의 소리임을 알았습니다. 자네도 이제 많이 늙었구려. 그래도 아직 살아있으니 다행이요. 우리 언젠가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때는 내가 자네에게 술 한 잔 대접하리다. 박서방은 빙그레 웃으며 눈을 감고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박서방과 호랑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나눔을 실천했던 범골 마을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의호총이라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짐승과 사람이 서로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그 따뜻한 겨울밤의 기적은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남아있을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초가집 지붕 위로 별들이 총총히 내려앉고 차가운 바람 대신 따스한 꿈결 같은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밤입니다. 오늘 밤은 박서방네 따뜻한 아랫목처럼 그리고 호랑이의 든든한 등처럼 포근한 잠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편안히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 어쩌면 우리도 그 황금빛 호랑이를 만나 신나는 산속 여행을 떠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잘 자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